코스피를 언제 비중을 좀 늘릴지, 수익이 잘 난 코스피를 또 언제 줄이면서 채권을 늘리면은, 교수님께서 아까 한 8%, 10% 수익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하면은 8%, 10%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면요, 아마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를 때는 주가가 좀 미리서 오릅니다. 코스피가 미리서 오르죠.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과감히 늘려야 되죠. 저는 뭐 젊은 분들이라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를 때는 70% 이상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짧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또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야 된다라면은 어떻게 스타트로 비중을 맞춰 놓으면 좋을까를 말씀 주셨고, 그때 주식 50%, 채권 30%, 대체 자산 15%, 현금성 자산 5%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이라 하면 그때그때 좀 변동이 있는 걸까요? 예, 제가 그렇게 비중을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인 측면이고요. 네.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중은 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 기준이 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예요. 네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를 때는 주가가 좀 미리서 오릅니다. 코스피가 미리서 오르죠.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과감히 늘려야 되죠. 저는 뭐 젊은 분들이라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를 때는 70% 이상 주식을 가지고 계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70%는 채권이 30, 대체 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20인데 어떤 것을 좀 채권을 빼서 과감히 줄여야 되죠. 채권을 줄이고 선행지수가 오를 때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도 오르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완전히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럼 역으로 한 주식을 한 20, 30까지 20-30% 줄이고 채권을 뭐 60% 정도. 지금 국면이 어떤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3년 4월이 저점이었었어요. 네. 그 뒤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물론 올라가다가 우리 비상계엄 그 무렵에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왔죠. 11월. 네. 근데 올 3월까지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아마 이번 달 5월이 정점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이 말은 5월까지 주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6월 들어가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면 주가는 조정 보이고 채권 수익률도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요. 채권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느 나이를 기점으로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셨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도 교수님 뵌 지가 6년째 뵈니까. 그때 워렌 버핏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원래 목표 수익률이 좀 요 정도였는데 조금 더 늘려서 할 거야 라고 하셨었는데. 복리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워런 버핏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60대 이후부터예요. 맞아요. 그 이전까지 이제 금융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리로 계산하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늘어났던 거죠. 제 이자 커브가 60대 이후부터 이제 90살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리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젊은 분들한테 뭐 20, 30대에는 주식 투자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해놓고 말씀하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것들을 보면서 비중 조절을 그냥 하면서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목표 수익률 같은 걸 좀 정해놓고 그게 달성되면 조금 더 현금 확보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젊은 분들이 좀 장기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25년 동안 8%였거든요. 네. 여기다 뭐 배당 수익률이 1-2% 더하면요, 거의 10% 정도 되거든요. 7,2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수익률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 10%라면요, 7.2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젊은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작년 우리 코스피가 76% 올랐고 올해도 상반기도 안 지났으면 56% 올랐거든요. 이걸만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 8%는 너무 낮게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평균 코스피 상승률이 8%였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도 예, 있으니까. 여기에 목표치를 세워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저한테 그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주면서 연령별로 수익을 좀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 20, 30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왜 낮았는가 분석해 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신용을 많이 씁니다. 아, 미수 신용.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빨리 그 돈을 불려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신용이자 굉장히 비쌉니다. 네. 예, 그리고 오래 빌려주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아, 몰빵 투자. 예, 그게 맞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아, 틀리면 또 그대로 하락을. 틀리면은 예, 많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당신들 100세까지 사십니다.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그 돈이 적더라도 채권, 뭐 ETF라든지 조금 편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미래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채권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꼭 분산 투자하고 채권은 일부라도 편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교수님께서 채권을 지금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정말 줄기차게 강조하셨는데 코스피에 늘 뭔가 수익 구간일 때 고평가란 말은 코스피를 투자한 사람들이 좀 모두가 수익을 잘 벌고 있는 순간인데 교수님이 이제 이 수익 난 것들을 좀 채권으로 옮길 때가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보통 그 말 안 듣고 현금화만 해놓고 채권 안 사니까 해지 자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채권이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주식의 해지 자산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저 가계 금융 자산 보면 작년 말 기준입니다만은 현금 및 예금 비중이 44%거든요. 너무 많네요. 네, 채권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은행 예금 줄이시고 국채 사시라.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요. 은행이 만약 어려워지면은 정부가 1억까지밖에 보장 안 해줘요. 근데 국채 사면은 100% 보장을 해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차이는 은행의 예금은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도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1년, 뭐 2년, 3년 만기가 돼야지 그 이자를 줘요. 금리가 떨어진 시기에는 채권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언제든지 팔아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맡길 돈이면은 국채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원금 보장이 예, 되죠. 원금 보장되고 그 사이 이자 다 그렇죠. 받거든요. 비과세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짧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식은 한 50%, 채권 한 30%, 그리고 대체 자산 15%와 현금성 자산 5%인데 여기서 좀 젊으신 분들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식 비중 좀 더 늘려도 좋고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코스피로 잘 수익 난 것들을 이제 채권으로 좀 옮겨가서 예. 채권 비중을 또 한 40, 50까지 늘려도 좋겠다. 예.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대체 자산과 현금성 자산인데 대체 자산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대표적으로 금하고 뭐 원유, 그다음에 곡물 이런 것들이 대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 자산 중에서는 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만은 가격으로 보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리고 원유는 뭐 때로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요. 장기 평균 보면은 거의 정체입니다. 근데 금은 뭐 몇 년 동안 떨어질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대체 자산주는 금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에 은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은은 산업 수요제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면은 금보다는 음을 사시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은 산업 수요가 줄어드니까 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준 편차 같은 거 구해 보면은 금보다도 은이 훨씬 높거든요. 변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대체 자산들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100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시기를 누렸다가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매달 혹은 매주 좀 분할로 사 나가는 게 좋나요? 예, 제가 장기적으로 금 우리 자산 중에서 그냥 10%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작년 말부터는 금 비중을 10%에서 5%로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거는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인덱스, 미 소비자 물가, 미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로 평가해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금 가격이 한 60% 정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 저 미국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 불확실성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금값이 실제로 떨어졌죠. 네. 지금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금 가격도 좀 조정을 거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전망하면서 시기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금은 1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매월 일정 비율 적립식 투자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늘 비트코인도 말씀하셨거든요. 적립식 투자로 제가 하진 않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하고 리플 적립식 투자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하루에 5만 원씩 귀엽게 하고 예. 있는데요. 각각 리플이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50%가 예.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35% 넘게 떨어졌다 이제 회복 중인 것 같은데 적립식 투자를 하니까 리플은 한 13%, 4%에서 방어가 됐고 마이너스. 예,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수익 10% 정도 구간이에요, 오히려. 리플도 마이너스 15%로 방어를 많이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금 같은 것도 매달 모아가면은 변동이 있건 없건 결국 평균치에 수렴하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럼 현금성 자산은 혹시 어떤 건가요? 현금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요. 네.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 그러니까 저 오렌 버핏 버크셔 CIA가 작년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을 3,900억 달러. 예. 와, 이거를 그러면 단기 국채 같은 데 넣는 거예요? 단기 국채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와, 그럼 큰 돈이니까 이자 수익을 노리는 건가요? 그렇죠. 3개월 국채 수익률이 3%가 넘어요. 거의 파킹 통장처럼 네. 또 3개월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훌륭한데요, 그러면? 연수익률입니다. 확정이자를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만기가 짧은 국채 혹은 뭐 CMA나 MMF 물론 그 국채 수익률보다는 좀 낮아요. 네네. 뭐 이런 데다 돈을 맡겨놓는 예금할 바에는 차라리 확킹을 자금 해놓는 것도 예. 이자가 다 나오니까요, 그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교수님 모시고 올해 시장하고 5월 시장 그리고 교수님께서 좀 강조하고 계신 자산 배분 왜 중요한지도 말씀 주셨고 자산 배분도 그냥 정답지처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또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힌트도 주셨습니다. 코스피를 언제 비중을 좀 늘릴지 수익이 잘 난 코스피를 또 언제 줄이면서 채권을 늘리면은 교수님께서 아까 한 8%에서 10% 수익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리밸런싱을 계속하면은 8% 10%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 저 리밸런싱을 하면요 아마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산을 배분해 놓고 특정 투자처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상승한 것들은 추세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들고 갈 테지만 예. 교수님 말씀하신 선행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준으로 이제는 좀 고점이다. 수익도 낮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인버스에 베팅하는 건 별론가요? 아니면 차라리 해지 자산으로 가는 게 나은 건가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코스피 떨어지니까 인버스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네. 또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예, 저는 인버스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라리 좀 상호 보완되고 해지되는 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채권 사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 비중이 많다면은 뭐 인버스 하셔가지고 해지할 수는 있죠. 네. 네. 주식 안에서는 어떤 또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것들은 또 저희 채널에서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전 투자 스터디에서도 정말 많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업을 시작했고 다음번에 또 모집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같이 한번 나와서 교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설명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앞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또 교수님 후배분들이나 각 섹터 전문가분들도 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드리도록 좀 교수님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고 많이 배우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료 많이 고맙습니다.